내년 7월 말이면 임대차 3법이 시작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들의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5%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딱 한 번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이 내년 7월 이후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갱신 과정에서 임대료 5%를 초과하는 10%, 15% 이런 식으로 임대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주 선제적으로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발표한 2022 경제정책 방향에 나오는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겁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요.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자,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것은 상생 임대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상생 임대인이 되면 어떤 혜택을 주냐? 예전에는 집을 2년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줬습니다. 예전에는 9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줬고요.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2년 보유에다가 2년 실거주 요건까지 추가가 됐죠. 그래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취득할 경우에는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실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이라 그래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드립니다. 본인이 본인 집에 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 집을 세를 주고 그리고 본인은 또 세를 들어 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2년 실거주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결국 본인 집을 팔기 전에 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반드시 본인이 2년 동안 살아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결국 이럴 경우에 세입자들은 그 집에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상생 임대인이 되면 저 2년 실거주 요건을 다 채우지 않고 1년만 채워도 1년은 그냥 산 것으로 봐주겠다 하는 게 바로 이번에 발표한 상생 임대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2년 실거주 하기가 어려운 집주인의 경우에 착한 임대료만 받으면 1년은 그냥 봐주겠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한없이 해주는 건 아니고요. 내년 12월 31일까지 신규 계약 혹은 갱신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겠다고 정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즉 내년까지는 계약을 맺으셔야 되고요. 그럼 시점은 언제냐? 이번 발표가 12월 20일 날 됐거든요. 그래서 12월 20일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법이나 시행령이 고쳐진 건 아니지만 이 대책이 발표된 12월 20일로 소급해서 저 상생 임대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정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기간 안에 임대차 계약만 맺으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요건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저 두 가지 요건은 기본 전제가 돼야 됩니다. 저 두 개가 안 되면요, 아예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입니다. 이 상생 임대인이라는 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됩니다. 1세대 2주택이면 안 되는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데요. 임대 개시 시점에서 공시가격이 9억 원이 안 돼야 바로 상생 임대인 요건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임대 개시 시점에서 9억 원인지를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신규나 갱신 계약을 맺는 시점이 아니라 처음에 임대를 개시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그때 9억 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올해부터 공시가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으로 소급하면 공시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공시가 9억 원이라면 시세로는 12억, 13억, 어쩌면 그 이상도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몇 년 전 공시가로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 요건을 맞춰서 기본 전제는 충족을 했다. 그럼 다 되는 거냐? 아닙니다. 자, 문구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우선 신규 계약 혹은 갱신 계약을 할 때 이 임대료를 착하게 받아야 상생 임대인이 되는 건데요. 이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여러 유형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료를 책정할 때요,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려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5% 이내라고 하면 5%는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게 좀 헷갈릴 텐데요. 이내는 이하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즉 5%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5%는 보증금과 월세를 다 올릴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만 올릴 수 있는 거냐?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 5%, 월세 5%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5% 이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그렇게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이내로 올리는 걸 허용했기 때문에요. 임대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혹은 임대료를 내려주는 것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은 바로 저 직전 계약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5%의 비교점이 직전 계약이라는 것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직전 계약이 없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본인이 살던 집을 새롭게 임차인을 구해서 뭐 착한 임대료를 줬다. 그 경우엔 이 상생 임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왜요? 직전 계약이 없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기존 계약이 있더라도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 묵은 계약만 인정을 해줍니다. 갓 담근 겉절이는 인정을 안 해주고요. 어느 정도 익은 묵은 계약만 인정을 해줍니다. 즉 기존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만 바로 이 직전 계약이라는 걸 인정을 해서 저 상생 임대인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정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새롭게 계약을 맺은 것은 대상이 아니고 기존에 1년 6개월 이상, 즉 2년 무렵이 된 계약에 대해서 그 계약을 신규 혹은 갱신을 할 때 있어서 착한 임대료를 받을 경우에 바로 이 양도세 요건을 완화해주는 혜택을 주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저 별표에 나오는 두 가지는 상생 임대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우선 주택을 신규로 매수한 다음에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바로 이번 혜택에서 배제된다라고 정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런 경우에는 정부가 한마디로 착한 임대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세를 낀 집을 사는 갭 투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 별표 두 번째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주택을 매수한 다음에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이 있을 경우에도 이 상생 임대인 혜택을 줄 수 없다라고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본인이 맺은 계약이 없기 때문에 이 직전 계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에 따라서는 이 승계받은 계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승계받은 계약을 직전 계약으로 보고 본인이 그 계약을 갱신이나 또는 신규로 하면서 5%로 이내로 올리는 것도 이번 제도 취지에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는 분명히 보도자료에서 저런 경우, 즉 주택을 매수해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이번 상생 임대인 혜택을 줄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정부가 조금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지, 그래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법이나 시행령을 고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정부 생각을 굳이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집값 안정을 위해서 아무튼 집을 살려는 수요를 줄이고 싶어 하는 정부로서는 집을 사서 본인이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전세 낀 집을 사서 그걸 또다시 전세를 내주는 그것에 대해서까지 혜택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상생 임대인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만큼 저런 유형을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나온 이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단 중간 정리를 하고 마지막 요건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임대인의 기본 조건을 갖춘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이라든지 혹은 임대 개시 시점에 9억이 안 되는 집을 가진 이 두 가지 요건을 가진 사람만이 이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생 임대인들이 신규 혹은 갱신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릴 경우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 실거주 2년 중에서 1년은 그냥 실거주 한 것으로 봐주겠다, 실제 살지 않아도 그냥 봐주겠다 하는 게 바로 상생 임대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건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마지막 요건이니까요, 좀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계약 대비 신규 혹은 갱신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를 착하게 올려야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럼 신규 계약은 뭐고 갱신 계약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해서 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계약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신규 계약을 맺으면 직전 계약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규 계약으로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존 임차인이 갱신 만료가 돼서 다른 임차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바뀌지만 이 바뀌는 신규 계약에 대해서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리면 혜택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되지 않았는데 이 세입자 책임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세 안 내서 계약 취소할 수 있거든요.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때 신규 계약이지만 그런 경우에도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리면
바로 양도세 요건 완화 혜택을 드린다고 정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렇게 신규 계약을 맺은 경우에 5% 이내로만 올리면 이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충족해야 될 조건이 바로 저겁니다. 이전 임대차 계약이 무조건 1년 6개월이 넘어야만 바로 이 상생 임대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이 묵은 김치, 1년 6개월 이상 묵은 김치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죠? 저 두 번째 경우에는 이 본인 책임이 아니라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서 계약을 취소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도 1년 6개월이 돼야만 혜택을 준다. 이거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아마 법이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혜택을 받는 갱신 계약이라는 건 어떤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기존에 있던 계약을 갱신을 하면서 그때 임대료를 많이 안 올릴 경우에 혜택을 준다. 이런 게 바로 이번 제도의 핵심인데요. 갱신 계약이라고 하는 게 바로 작년 임대차 3법으로 생긴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복잡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기 전에 갱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임대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세입자가 2년을 더 살겠다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인데요. 이걸 미처 사용하기 전에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해서 자율적으로 갱신한 계약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임대차 계약 신고할 때 바로 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한마디로 계약갱신을 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아닌 것으로 표시한 경우를 상정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게 아니니까 이 갱신 계약을 한 다음에 2년 뒤에 세입자는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갱신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이번 상생 임대인 혜택을 주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딱 한 번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세입자는 더 그걸 쓸 수는 없는데요. 더 쓸 수 없지만 이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소진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합의해서 이 계약을 재경신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재경신 과정에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렸다 그래도 바로 이번 상생 임대인 혜택을 당연히 받게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두 번째, 저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될 것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바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입니다. 자, 이번 정부 자료를 보니까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하는 갱신 계약에 대해서도 바로 이번 상생 임대인 혜택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정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받아들이면서 그 과정에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도 상생 임대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거 조금 이상합니다. 이미 임대차 3법에는 이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월세는 5% 이내로밖에 못 올리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미 그렇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새롭게 도입된 상생 임대인 제도 혜택을 준다. 이거 조금 이상합니다. 아무튼 정부는 이 경우도 적용을 하겠다고 하니 뭐 납세자 입장에선 나쁠 게 없습니다만, 제가 오늘 제기하는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이 법과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이 상생 임대인 제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언론 보도는 상당히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알겠으나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냉소적인 보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시가를 9억 원 이하로 한정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너무 범위를 축소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9억 원의 기준 시점이 임대 최초 개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몇 년 전으로 소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이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 1년 동안 산 것으로 봐준다라고 했는데, 굳이 그러지 말고 그냥 2년 다 채운 것으로 화끈하게 좀 혜택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언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지적은 저도 참 공감을 했습니다. 이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도입을 한 제도인데, 지금 정부 발표 보면 내년 12월 31일까지 신규 혹은 갱신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뭐 내년 이후에도 착하게 임대를 올리는 이 집주인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정부 발표를 문구대로 해석하면 내년까지만 착한 임대인 되고 내후년에는 막 임대를 올려도 된다는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이 상생 임대인 제도와 관련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좀 요건이 복잡하실 텐데요. 생각보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요. 이 방송을 좀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요건을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